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무원 장학제 소방직 한국사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여기 경제 변화와 사회 변화에서 경제 변화 과정을 살펴봤죠. 근데 이제 그걸 외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까 제가 수업을 어떻게 진행했냐면 전체 흐름을 지금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더 복습을 하시더라도 처음 접근할 때는 구조를 좀 아셔야 되는 거지. 이게 어떤 의미가 있구나. 이렇게 구조를 아시고 접근하시면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141조, 이번에 사회구조 변동인데, 그 사회구조 변동의 가장 첫 번째 전제는 경제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경제 변화로 인해서 양극화가 이루어지고, 그 양극화, 즉, 잘 사는 사람들이 신분 상승을 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강해진다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양극화는 양반들도 피해가지 못해. 그래서 양반들도 몰락한 양반이 생기고, 뭐 이런 개념이란 거예요.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사회구조의 변동은 제일 중요한 게 신분제동이다. 그래서 141조, 양반층의 분화입니다. 자, 일당 존재하로 다수의 양반이 몰락하면서, 또는 경제사회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면서, 양반은 권반, 권력을 갖고 있는 소수들이죠. 그리고 향반, 지방에서 양반의 품위를 겨우 유지하는 사람들, 4대에 걸쳐서 과거 합격자가 나오지 못하면,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초창기는 대과를 얘기했는데요. 이제 조선 후기 쪽 오게 되면 소가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소가에 4대에 걸쳐서 소가 합격자가 나오지 않으면 양반을 취급을 못 받거든요. 그들을 향반. 그다음에 아예 이제 잔반은 양반으로서의 신분 유지를, 품위 유지를 못하는 완전 몰락한 계층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된다는 거죠. 자, 이런 분위기에서 신분 상승 욕구가 증대됩니다. 읽어볼까요? 양난 이후 국가재정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실시한 납속. 자, 납속은 돈을 내고, 즉 곡식을 내고 신분 상승하는 건데, 주로 노비들이 이런 방법을 통해서 평민이 됐고요. 공명첩을 구입한다. 밑에 공명첩 보이는데요. 관직난이 공난이니까 거기다가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공명첩을 구입하는 순간 뭐가 돼요? 양반이 되는 거죠. 평민들이 양반 되는 그런 과정. 이건 어디까지나 합법적입니다. 합법적으로 이제 양반이 되거나, 또는 족보를 매입하고 위조하는 방법의 불법적 방법을 통해서 양반의 수가 증가하면서 신분제도는 동요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부를 축적한 농민들은 역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신분 상승을 시도했고, 갈수록 양반의 수는 늘고 상민과 노비의 수는 줄어들었다. 밑에 그 도표가 보이잖아요. 이 도표는 경상도, 대구, 달성 지역의 일부 호적대장을 이렇게 한 그 결과인데, 이게 이제 너무 드라마틱하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대표적인 걸 쓰지만 전국이 다 이랬다고 볼 수는 없어요. 추세만이죠. 거기 보면은 1890년대에 9% 정도 됐던 양반의 수가 그 고장에서는 70%가 됩니다. 뭐 이렇게 되면은 전국적인 건 아니에요. 정도는 아닌데, 이러한 추세는 이어지고 있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예. 사실 노비라고 하는 제도는 너무 가혹한 제도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조선 중기나 후기까지도 한 전체 인구의 한 40% 가까이 노비라고 지금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럴 정도로 상당히 가혹한 제도입니다. 일본이라든가 그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는 일찍이 없어졌던 제도인데, 이런 제도가 우리나라에서 되게 오래 지속됐다는 건 한번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거기 중인계층인데요. 이 중인계층, 자, 서얼들과 이 중인들인데, 이 중인계층의 신분 상승 운동은 조선 후기의 신분 상승과에서 많이 언급이 되니까 별표 3개 하시고요. 서얼들은 거기 보시죠. 자, 영조 정조 때 문반이나 3사의 청유줄 진출과 하는 집단 상소운동, 상소운동을 동그라미 하십시오. 결국 정조 때 검소관에 진출하기도 하고, 결과를 얘기하면 이미 19세기 가서는요, 결국 이 서얼들은 이 서얼들이 말하는 건 과거를 볼 수 있게 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얼들이 과거를 응시할 수 있는 이러한 상소운동을 성공을 거두고요. 나아가서 요직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통치운동까지 하는데, 그것도 사실상은 수용이 됩니다. 따라서 서얼들은 우리가 개항하던 시점쯤 오게 되면은 신분적으로 이런 상승운동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반면에 중인들은 자 보세요. 축적한 재산과 탄탄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신분 상승을 추구했어요. 예를 들어서 기술직급 중인들입니다. 이들은 철종 때 대규모 소총 운동을 합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뭐 의관, 역관 이런 사람들 아닐까요? 소총 운동을 동그라미 하세요. 상소 올리는 거죠. 거기서 특히 역관은 서학과 외래문화 속의 성부적 역할을 수행했는데 이들의 신분상승 노력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1894년 갑오개혁으로 해결이 될 때까지는 1894년 해결될 때까지는 이들은 이 중인의 신분에 머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뭐 이건 좀 약간 좀 여기서 이어서 얘기하자면요. 여러분 1880년 90년대 이제 개항이 된 이후에 바로 이 서울 특히 중인들 기술직 중인들이 중심 세력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1894년 갑오개혁이 일어나면서 신분제도가 완전히 철폐된 이후부터는 그 개화파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 이 서울과 중인, 특히 중인 계층이 두드러집니다. 그래서 만약 일본의 침략이 없었더라면 이 중인 계층들이 아마 우리나라에 중심 세력으로 떠올랐지 않을까 우리가 이렇게 추론을 해봐요. 그러나 이제 일본이 들어오면서 일본은 전통적 양반들, 노론들을 갖다가 친일파로 포섭하잖아요. 이렇게 되게 돼서 이제 이런 흐름이 막힙니다만은. 자, 그 다음에 이제 노비 해방이죠. 공노비 해방이 있었어요. 1801년입니다. 따라서 국가 소유 노비는 사실상 폐지됩니다. 그러면 일반 개인 노비는 언제요? 1894년 갑오개혁 때 폐지가 되죠. 자, 다음 페이지로 갈까요? 가족제도에 있어서도 큰 변화가 있었어요. 특히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조선 전기까지만 해도 우리가 고구려 때부터 쭉 내려왔던 상속에 있어서는 자녀빈분이요. 재산은 여자들도 재산을 받았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지냈고 호족에도 여자가 호주가 가능했으며 족보도 연령순으로 기재했습니다. 여자들도 위에 이제 장남보다 나이가 위면 그 위에도 기재를 했고요. 여성의 지위는 평등한 쪽에 있었고요. 혼인에 있어서도 결혼해서 처가에서 오래 사는 것 이것이 대표적이었다. 우리 앞에서 배운 조선 최고의 유학자 율곡 이이 선생 한번 얘기해 볼까요? 율곡 이이의 고향은 율곡, 파죽은 율곡입니다. 밤이 많이 나겠죠. 그러니까 율곡이죠. 죄구는 시곡입니다. 참고적으로 선생님 아버님이 살던 곳이 당진에 있는 시곡이라는 곳이 돼서 선생님 시곡이라는 감골이 감이 많았다고 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감나무가 별로 많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아주 그 옛날에는 감나무가 많아서 시곡리라고 했다고 하는데요. 그 파주입니다. 경기도 파주인데 어렸을 때 어디 가서 살았습니까? 자, 오죽헌에서 태어났다고 그러잖아요. 강릉 오죽헌. 그 왜요? 어머니 고향이 거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결혼해서 여자 집 가서 사는 것. 율곡 이이 때만 해도 상당히 일반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곡 이이는 외가와 친분 관계가 깊고요. 어머니가 이제 외할머니가 심신데 그 외할머니의 제사를 지내줘요. 율곡 이이가 둘째 아들이죠. 그러니까 장남이 아닌데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의 이제 자기 부모 제사는 형이 하는 거고 이제 할머니 제사를 나중에 지어주는데 할머니는 또 율곡 이이에게 재산을 상속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받았으니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조선 전기에는요 이와 같이 여성의 지위가 높았고 전혀 이제 여자 집에 가서 사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반면에 조선 후기는 가서는 이제 확 달라지죠.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양반들이 이렇게 양반들이 자신들의 그 직권을 정당화하기 위한 여러 노력을 하잖아요. 뭐 이전에는 예속 논쟁도 있었고요. 이런 걸 통해서 지방에 있는 양반들은 자신들이 양반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성리학적인 이런 가족 제도를 퍼뜨리게 되는데 일반 백성들도 이것을 많이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조선 후기는 적장자 단독 상속이 일반적이고요. 장자가 부모를 제사를 모시고 그 다음에 호적도 이 자녀순이지만 여자는 호주가 될 수가 없고요. 족보는 남자만 쓰게 됩니다. 여자는 사위의 이름만 쓰죠. 그러니까 여자들 이름은 빠지게 되고요. 여성의 지위도 상당히 차별적이죠. 결혼해서도 여자 집에 가서 남자 집 이걸 친형이라고 하는데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 이런 현상이 조선 후기에 있었다는 사실 일종의 요새는 다 상식이 돼가고 있죠. 자,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 인구 변동도 있는데요. 뭐 참고하면 되는데
하나만 좀 보죠. 우리나라 인구가 1000만이 넘은 때는 임진왜란 직전인 16세기로 우리가 보고 있는 게 학계의 정설입니다. 그래서 1000만이 넘었다. 우리 이때 중국은 뭐 2억이 넘었고, 그 다음에 저 어딥니까? 일본은 이미 2000만이 넘는 3000만이 가까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하고 좀 차이가 많이 나죠. 자, 향촌 질서 변화로 제가 나왔어요. 여기 보세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경제 변화와 사회 변화는 향촌 변화를 이어진다는 거예요. 즉, 양반의 향촌 지배가 약화된다는 것입니다. 이거죠. 이게 핵심일 거예요. 보세요. 향촌 사회에서 권위가 약해진 양반들은 촌락단위의 동약을 실시하거나 족적 결합을 강화하여 자신들의 지위를 지키려고 합니다. 양반의 집성촌들이 만들어지고요. 전국에 많은 동종마을이 세워지고 문중을 중심으로 서원과 사우를 세우면서 자신들의 세력을 하죠. 이 과정이 이제 아까 봤듯이 이제 성리학적 질서가 퍼지는데 여기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나온다. 그걸 분홍층의 도전이라고 제가 제목을 달았습니다. 자, 조선 후기에 등장한 분홍을 요호부민이라고 합니다. 동그라미 하시고요. 자기의 토지를 소유하고 지방에서 일정한 영향을 행사하는 농민으로 경영용 분홍이자 신향, 신분을 상승해서 새로운 양반으로 등장하는 사람들이죠. 이번에 보시면 자, 경제도 같은 분홍들은 관권과 결탁하여, 자,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들 신향들, 신향이죠. 새로운 양반들, 새로운 양반들은 관권, 수령들, 지방의 수령들과 결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방에서 세력을 확대시켜 나가게 되는데, 그 수령의 권한은 왜 또 강화될까? 아까 눈치 빠른 분은 보신 적도 있을 거예요. 정조 임금은 지방관의 세력을 강화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과 맞물려 가지고요. 그래서 이들 관권의 결탁에서 향안의 이름을 올리거나 향회를 장악하게 나가죠. 양반들 모임에서 전통 사족이 담당하던 정부의 부세제도 운영에 적극 참여하고 향임직에 진출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향촌의 지배권을 두고 구향인 사족과 신향, 분홍층, 향리 간에 싸움이 이루어지는데 그걸 향전이라고, 별표 3개, 향전이 뭐라는 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서로의 주도권 싸움을 하죠. 그래서 전통 양반이 이걸 지켜내는 것도 있지만, 전통 양반이고 경제력이 약해서 몰락하고 새로운 양반이 주도층을 하게 되는 이런 현상들도 전국에서 많이 보이게 됩니다. 자, 우리 백사일상 쪽에 3번 볼까요? 분홍층의 성장은 국가의 재정이익이 타기에도 도움이 되므로 정부는 납속이나 매향을 통해 분홍층 성장을 합법화의 길을 열어줍니다. 이 가운데 수령을 중심으로 한 관권이 강화되고요. 이 지방관의 세력이 세지면서 관권을 실질적으로 정하고 있던 향리 세력이 또 강화됩니다. 그래서 이 향리들의 세력도 강화된다는 거죠. 양반의 이익을 대변하던 향회는 수령의 자문기구로 전락을 하고, 즉 지방의 양반들이 더 이상 지방관을 견제하는 세력이 되지 못해. 우리 유양소 같은데 조선 정기엔 견제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못 되는 거고, 관권의 강화로 농민의 수탈이 더욱 가중되는 일이 벌어져요. 이거를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져요. 조선의 전통 양반들은 체면이라는 게 있어요. 백성들을 수탈하거나 이거는 양반이 할 짓이 아니다. 이건 알고 있어요. 조선 후기는 그게 달라지는 거죠. 예. 자, 이렇게 되니 양반, 농민들 입장에서 어떻게 돼요? 저항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자, 백성들은 저항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처음엔 소극적이라면, 소극적이라면 이때 와서 어떻게 될까요? 적극적 저항. 적극적 저항의 핵심 우리 밀란이라고 하잖아요. 밀란. 여러 곳에서 밀란이라고. 그러니까 경제사회 변화라고 하는 이런 큰 변화는 여러분 요새 뭐라고 해요? 세계화니 신자유주의 해가지고 뭐 난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우리 사회가 양극화되고 힘들어지고 알바가 힘들고 알바의 인생이 살아야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역사적으로 변화의 시대에 그 변화를 이렇게 주도하고 거기에 잘 편승하는 사람들은요. 소수예요, 소수. 그들이 불을 독점하게 돼요. 그러니 기존 질서에서 그러한 질서로 갈아타지 못한 대다수의 사람들은 상당히 어려운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게 조선 후기도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어려웠던 백성들은 저항을 하게 되죠. 이걸 우리는 밀란이라고 하고, 자, 그걸 우리는 백사일상 쪽에 사회변혁의 움직임이라고 이걸 붙여놨습니다. 예. 그러니까 조선 후기와 같이 사회변혁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제목만 보죠. 사회부라는 심화대표. 아까 설명했으니까. 그 이번에 보면 동그라미. 백성들 사이에는 비기, 도참, 예언사상이죠. 이런 것이 퍼지고 서양의 이양성까지 출몰하여 민심이 흉흉해지는 그런 상황이 등장한다. 그리고 또한 예언사상이 대두인데 그 예언사상의 대표적인 게 정감록 아니겠어요? 조선후기 정감록은 많이 얘기된 정시, 정도령이 나와가지고 말이야 이상세에 만든다는 거잖아요. 자, 이러한 분위기에서 또 천주교가 전파됩니다. 거기 천주교에 대해서 우리 살펴봐야 돼요. 1번 보시면. 천주교는 17세기에 우리나라 사신들에게 처음으로 서학으로 학문으로서 소개가 됩니다. 18세기 후반에 남인 신학자들에게 신앙으로 발전했고요. 이승훈이라는 사람이 최초로 영세를 받고 돌아오면서 더욱 확산되는데 참고로 이승훈은 다산 정약용의 누나의 남편입니다. 그러니까 매형이죠. 매형. 네, 다산의 매형이에요. 그러니까 이 남인들은 처음에는 학문으로 접근하다가 그것이 신앙이 싹트게 된 이론이 벌어지죠. 신안 활동은 학문적 연구와 주체적 자발적 구도 활동을 통해 전개되었다. 이승훈, 권철신, 이벽 등이 함께 종교 활동을 벌여요. 서울, 내포는 충청도 지방을, 충청도 지금 삽교천 지역 그쪽을 내포라고 그러고요. 전주 등에서 신앙 조직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특이한 케이스예요. 뭐 선교사가 온 것도 아닌데 학문적 입장에서 접근했다는 거죠. 이 남인들은 아마 이 천주교라는 교리와 그 내용을 통해서 조선왕조의 변혁을 꿈꿨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신앙이 싹 섰죠. 따라서 정부는 특히 이제 유교적인 제례를 거부했기 때문에 평등사상과 유교제사 거부한 천주교를 탄압합니다. 그래서 뭐 신해박해, 이걸 진산사건이라고 하죠. 신주를 불태운 사건인데 정조 때니까 그냥 넘어갔는데 정조가 죽은 이후에 신유박해를 일어나잖아요. 1801년입니다. 그래서 순조가 즉위한 후에 정권을 잡은 노론벽파가 남인 18을 탄압하게 천주교를 박해했어요. 이때 정약용이 유배를 가게 되는 거죠. 정약용을 죽이려고 그 애를 썼지만 결국 죽이지 못합니다. 참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이게 참 재밌는 일은 자기 집안이 다 천주교잖아요. 거기 밑에 뭐 황사영 백서 사건이라고 그러는데 황사영이라고 하는 젊은 선비가 이 천주교 탄압을 다 글로 써가지고 프랑스에 전달해서 프랑스 군대를 좀 보내달라고 하는 아주 진짜 이게 무시무시한 그런 백서를 썼는데 황사영은 또 누구냐? 다산의 큰형의 사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조카 사위예요. 그러니까 뭐 결국 따지면은 다산 집안하고 연관이 돼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다산을 죽이고자 벽파들이 이제 애를 썼어요. 그때 특히 그 다산 잡혀갔을 때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자기 형 정약종. 정약종은 끝까지 배교를 하지 않고 순교를 했기 때문에 집안에서도 서로 교류하지 않고 내놨거든요. 그런데 그 정약종이 천주교 신자임을 자백하라고 이제 다산을 뭐라 그러냐 이른바 고문을 하는 거예요. 다산이 유명한 얘기를 하죠.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너희 형 천주교도 맞지? 다산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상당히 참 현명하게 대답을 했던 것 같아요. 동기를 증거할 수는 없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동기를 증거한다. 즉 자기 형 아우를 고발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건 맞는 얘기죠. 동기를 증거할 수 있어? 나는 그렇게 못하겠어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그래서 또 뭐예요? 그러면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말을 안 할 수, 그러니까 뭐예요? 임금에게 거짓말할 수 있어?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딱 그래서. 그러니까 임금에게 거짓말한다는 건 뭐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다는 건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렇게 할 수는 없다니까 뭐야? 그렇다고 또 우리 형은 천주교도 말을 써서 동기를 증거할 수는 없죠. 결국 뭐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다. 뭐야? 죽여라 이 얘기죠. 죽음을 각오했던 거예요. 그러나 증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또 그 형 정약종은 다산을 많이 보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증거가 나오지 않음으로써 그저 유배 아주 중대인을 유배가는 걸로 끝났는데 만약 아니었다면 전 죽었습니다. 예. 자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고요? 저희 집안일입니다. 144쪽에 동학의 발생 또 이러한 분위기에 가장 이러한 그 밀란과 적극적 변화의 가장 큰 핵심이 동학이에요, 여러분. 이 동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의 인용화되잖아요. 백성들이
사회의 인간과 사회를 바라보는 어떤 이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에서 상당히 이 발전적 측면이라고 봐야 돼요, 여러분. 이 동학은 전 세계 자랑해도 됩니다. 전부 양반들 하네요. 양반들이 뭐 유학 가지고 얘기하는 했는데 그들은 사회를 경영하는데 사실 실패하잖아요. 이때 백성들이 새로운 어떤 이념을 내세운다는 겁니다. 이게 참 대단한 사건이에요. 동학의 발생, 1800년 최재우 경주에서. 이번에 보면 교리인데요. 거기 보니까 기억에 보니까 시천주란 뜻, 인내천 별표세계 너무 잘 알잖아요. 예. 그리고 보국 안민을 내세웠죠. 서양 세력에 대해서도 이에 대한 저항적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결국 최재우는 처형되잖아요.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예. 근데 우리는 지금 아파트를 짓고 살면서 사람 위에 사람이 있고 사람 밑에 사람이 있잖아요. 동학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네요. 농민의 한 거 밑에 보시면 자 이런 상황에서 저항을 한다는 게 동학 발생 이전의 상황입니다. 초기에는 소청, 벽서, 괴서 적극적인 거죠. 예를 들어서 이 괴서 같은 건 뭐예요? 벽서는 사또 개새끼로 도망가는 거잖아요. 이런 건데 이게 홍경래냐 1811년 이런 것으로 표출이 됐고요. 특히 3번 보세요. 임술농민봉기라는 게 진주, 경상남도 진주에서 시작이 돼서 전고로 확산된 게 1862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는 삼정 이정청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러한 밀란의 밀란을 이제 해결하려고 애를 쓴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어디에서 나오냐면요. 여러분 거기 135쪽으로 다시 돌아가시면 철종 왕대사에 제가 넣어놨거든요. 이번에 보면 임술농비가 전국적으로 발생하자 삼정 삼정문란을 해결하기 위한 설치해서 삼정이 편을 개혁하려 하였던데 개혁하려잖아요. 그러니까 삼정 이정청 설치되지 않습니다. 사료를 보면 하려고만 하죠. 왜? 밀란이 수그라드니까 그냥 이제 흐지부지 넘어가는 거예요. 이때부터 우리나라는 흐지부지의 대명사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144쪽.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경제변화, 사회변화, 학점변화를 살펴봤거든요. 좋습니다. 그럼 이 시기에 문화는 어땠는가? 자, 그것이 거기 144쪽의 근대 태동계 문화입니다. 성리학이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시기에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조선 후기죠. 성리학의 교조화입니다. 교조화, 별표 3개. 교조화라는 이 용어,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좋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좀 세상이 팍팍해지지 않을까요? 자, 교조화라. 만약에 교조화라는 것은 공무원 시험 한국사의 소방직 한국사는 정한진 선생님 말만 맞는 거고 정한진 선생님 말 한마디도 토시 하나 고칠 수 없으면 이것만 공부하면 100% 합격한다는 거. 이게 교조화입니다. 교조화 됐으면 좋겠네 나는. 자, 그런데요. 자, 이렇게 성리학이 이렇게 딱딱화되는 거죠. 이건 뭐 상당히 이제 학문적으로서의 유효성을 잃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1번 보면 서인들은 의리명분을 강요하고 주자 중심의 성리학을 절대시해요. 사회 모순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반면에 성리학을 상대화하고 육경과 제자백과 같은 다른 그 텍스트에서 모순 해결의 사전 기반을 찾은 경향이 17세기 후반부터 일어나는데요. 성리학에 대한 이런 비판을 이제 서인들은 사문난적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윤유 같은 사람, 남인이었죠. 송시열과 대립을 함으로써 뭐 그것 때문에도 죽음이 이제 하나의 원인이 되는데요. 주자 학설에 대해 살펴서 유명한 얘기잖아요. 왜 주자만 맞고 나는 틀리라고 하냐. 그러니까 그 이전의 텍스트에 대한 중용이라는 텍스트를 예를 들자면 그거 가지고도 이제 논란이 되는데 그 텍스트에서 주자가 해설을 썼거든요. 근데 단 한 글자도 고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서인들은. 근데 윤유는 아니다. 나는 내 식대로 해석을 하겠다고 해석을 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주자라는 사람은 1200년에 죽은 사람이니까 공자와는 무려 한 2000년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공자가 만약 다시 태어나서 책을 읽으면 주인은 틀렸고 자기가 윤유가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얘기하잖아요. 박세당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개항성과 포용성 이런 걸 보이게 됩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거기 145쪽 소론 일부층에서는요. 양명학과 노장사상을 수용하는 성리학 이해의 탄력성을 보여요. 양명학 동그라미 아시죠?
자, 이 성리학의 한 분파죠. 신증리를 주장하는 양명학도 수용하기도 하죠. 하지만 주도권은 노론들입니다. 예. 자, 그런데 그 노론들 내부에서도 이때 와서 또 어떤 변화가 생겨요. 그걸 거기 노론이 호락 논쟁을 벌인다고 하는데요. 호락 논쟁은 별표 3개 하시죠. 아, 노론들 내부에 있어서도 성리학 교조화에 대한 일종의 반발입니다. 약간의 어떤 변화를 요구했던 거예요. 자, 크게 호론과 낙론으로 따집니다. 우리 호남이란 말 아시죠? 호남? 그 다음에 호서란 말도 아니에요. 호서가 어디예요? 호서? 지금 충청도 지역을 호서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충청도 지역을 많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충청도의 남부니까 호남 아니에요. 그래서 호로는 충청도 지방의 노론들, 인성과 물성은 다르다 이겁니다. 오직 인간만이 존귀하고 그 물성에 해당되는 게 오랑캐입니다. 그러니까 청나라 오랑캐는 인간으로 취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위정척사, 즉 어떠한 오랑캐들과도 교류하면 안 된다. 상당히 교조적인 입장이 된 거예요. 반면에 낙론이 있습니다. 낙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서울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서울에는 낙산도 있고 낙수도 있잖아요. 낙수는 한강을 얘기하니까. 그래서 서울 중심에 당시 이제 세도 정치 시기에 서울이 더욱더 중심지가 되어 가는데 우리 그쪽의 양반들을 경화사족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서울의 경화사족들 중심으로 낙론이 발달하는데 이들은 인성과 물성은 같다는 입장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물에 툭하는 게 오랑캐거든요. 따라서 이들은 서양뿐 아니라 이 서양 전에 먼저 청나라 오랑캐의 부분을 받아들이자는 입장을 쳐요. 그걸 북한론이라고 해요. 그 북한론을 받는다는 것은 낙론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들은 낙론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이런 논쟁을 호락 논쟁이라고 해요. 여기서 또 이제 더 갈라지고 하는데 그건 몰라도 좋고요. 자, 이러한 새로운 사상을 모색하는 상황의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또 양명학이었고, 길게는 설명 안 하고요. 양명학과 관련해서는 정제두라는 사람이 거기 있잖아요. 소론입니다. 정제두가 중심이고 아주 참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개인적으로. 존원, 만물, 일체설 등을 저술하여 양명학을 체계적으로 연구했는데요. 강화학파, 이 사람은 강화도로 낙향을 해서 강화학파로 발전시키게 됩니다. 근데 밑에 보시면 거기 둘째 줄 중에요. 이 소론들의 가학, 집안의 학문 형태로 계승된 강화학파는 실학과 영향을 주고받았으며 일제강점기 박은식, 정인보 등 국학자들에게 큰 영향을 끼쳐요. 이게 박은식과 정인보는 민족주의 역사학자 아니겠어요? 양명학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언제까지 받아요? 이 정인보 선생은 연세대학교 연희전문 교수였잖아요. 거기서 공부하신 분이 민영규 선생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제가 대학 다닐 때 연세대 교수였어요. 그분도 양명학자라고 주장해서 자기 본인이. 그러니까 그분한테 배운 사람들도 양명학일 거 아니에요. 지금도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는 건데, 지금 의미가 없어지겠죠. 자, 양명학입니다. 주류는 될 수 없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조선왕조의 개혁을 꿈꾸는 사람들이 나와요. 개혁! 우리 그들을 실학자라고 하죠. 좀 상황이 암울하잖아요. 그리고 경제사회 변화라고 하는 이런 변화를 이끌어 나가지 못하잖아요. 정치 세력이. 그러니까 이들은 그러한 변화를 꿈꿨어요. 자, 그 실학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17, 18세기. 시기는 17, 18세기입니다. 사회경제적 변동에 따른 모순 해결책을 구하는 과정에서 고증학과, 서양 과학의 영향으로 대두한 실사구시학풍과 현실 분석의 토대를 둔 조선 사회 개혁론을 실학이라고 합니다. 실학을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른 다 틀린데 이렇게 우리 텍스트로 정의하고 갑시다. 조선의 사회 개혁론. 크게 개혁론은 둘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2번에 가로 2번에 농업중심개혁론과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상공업중심개혁론. 우리 여기 봤죠? 경제치유, 농업중심의 개혁론과 이용우생은 상공업중심. 이렇게도 부르니까 이거 좀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나누는 건데요. 이 실학에 관한 문제는 많이 나오죠. 이번에도 또 이익과 박제가를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됐거든요. 물론 문제가 되게 쉬워서 여러분 다 아는 수 있는데 그래도 혹시나 조금 해서 그 내용들을 좀 깊게 볼 필요는 있어요. 자, 농업중심개혁 대표적인 류형원부터 시작을 하죠. 반개라는 호를 썼거든요. 반개 수록 류형원.
유영원의 반개수로 토지제도 개혁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농업중심개혁론의 핵심은 토지제도 개혁입니다. 자, 핵심이 뭘까요? 백성들에게 토지를 공짜로 나눠주자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양극화된 구조 해결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백성들에게 아파트 한 채 공짜로 나눠주자는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참 대단하죠. 그 유영원의 만난 적은 없지만 유영원의 저서를 통해서 존경했던 성호 이익입니다. 안정복, 한치훈, 정약용, 이극도 많은 제자를 양성한다. 여러분께서 하나 아셔야 될 것은 이 제자라는 게 직접 만나는 게 아니고요. 학맥으로 이어진다는 의미예요. 다산이 태어나던 해 이익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뭐 만나봐야 깐난 얘기인데, 예, 그렇게 여러분 좀 알아두시고요. 이익은 성호라는 호를 썼고, 성호사설, 과구록 같은 책을 썼고요. 한전론도 주장했습니다. 토지 소유의 상한선을 주장하는 게 한전론이고, 그러니까 일종의 토지 개혁이죠, 일종의. 그래서 이익도 이제 토지 개혁론대로 이렇게 보는 거고요. 나라에는 6가지 좀이 있는데 이걸 근절해야 된다. 그 좀 중에 뭐가 들어가요? 과거제도 들어가죠. 없애야 된다고 그거 봤던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회전론, 돈도 없애자고 주장했던 과격한 이익이라는 분인데요. 지금 뭐 공무원 망국론 뭐 해가지고 뭐 나오고 하는데 이게 이것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익은 이때 당시 사회 경제적인 모순의 하나로서 과거제를 지명하고 있는데, 저는 요새 공무원 시험만 가지고 뭐 젊은이들이 공무원 못 올리는 게 문제, 이거는 본질에서 벗어났다고 봐요. 사회 경제적인 종합적인 어떤 것이적으로 봐서 젊은이들이 이쪽으로 몰리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뭐 안정된 생활 업적이 있지만 저는 공정성도 있다고 봐요. 사회가 공정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공정의 보루가 시험 아닙니까? 우리는 보다도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도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야 굳이 공무원 안 돼도 다른 쪽 갈 거 아니겠습니까? 이익을 통해서 그게 잘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페이지. 실학의 집대성한 정약용 나오죠. 정약용은 실학자로서 이걸 집대성한, 거기서 언급된 실학자 중에 나이가 가장 어려요. 그런데 이 토지제도에 관해서는 거기 나온 것처럼 여전론, 젊었을 땐 여전론을 내세웠다가 정전론으로 바꾸죠. 동그라미 하십시오. 여전론은 공동생산, 공동분배고요. 정전론은 이제 백성들에게 토지를 나눠주고 사고팔지 못하게 하자는 건데요. 자, 이런 식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 밖에 정약용은 과학기술에도 관심을 보여서 거중기, 배다리를 제작했고, 기술의 발달이 인간 생활을 풍요롭게 한다고 확신했다라는 구절이 되게 중요해요. 이런 게 공무원 시험에서 이거 지문으로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억하시고. 자, 이번에는 밑에 상공업 중심 개혁론입니다. 거기 보면 이제 중농학과 간단히 정리해놨잖아요. 근데 이들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거기 뭐 그건 빼놨는데, 조금 이따 이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좀 이따 다시 이제 하겠는데, 이들은 주로 남인 출신입니다. 상공업 중심 개혁론입니다. 자, 보죠. 18세기 간 상공업진흥과 기술혁신을 주장한 시작자가 나타났다. 청나라의 문물을 적극 수용해서 북학파죠. 부국강병과 이용우생이 입사를 주장하여 이용우생학파, 북학파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자, 이들은 그러니까 요즘으로 한번 얘기해볼까? 요즘으로 상공업을 진흥해서 백성들에게 직장, 일자리를 만들어주자는 입장이에요. 이 사람들은. 네. 그러면 그 다음 생각해보세요.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는데 양반들이 일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는 거야? 신분제도도 없애는 쪽으로 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줘요. 이 사람들이 좀 더 과격하게 나가는 건데, 물론 그렇다고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일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자, 유수원이라는 분이 선구적인데요. 이분은 그 밑에 있는 분들과는 학문적 고리가 이어지지 않으니까 그냥 우속, 그리고 거기 산업공상의 직업적 평등 정도만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직업적 평등, 신분적 평등이 아닙니다. 양반들도 농사 짓자 이런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예, 유수원은 당파 싸움에 희생이 돼서 이제 죽는데요. 그의 우선은 20세기 와서 발견이 됩니다. 따라서 밑에 그 홍대용, 박지원, 박제가와는 학맥으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홍대용, 박지원, 박제가는 학맥으로 끈끈이 연결이 돼요. 그래서 홍대용은 임화경론, 다면 연기를 저술하고요. 의산문답에서는 과학기술의 이분은 또 과학기술에도 관심이 많았잖아요. 지전설 주장했죠?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극복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담원, 홍대용, 시대의 천재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홍대용의 친구가 바로 박지원이에요. 홍대용이 중국 갔다 사진에 따라갔다 오면서 그 내용을 바꾸서 충격을 받죠. 그래서 박지원도 사신으로 나갈 때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 저술된 게 열하일기하네요. 수레와 선박의 용 화폐활동의 필요성을 강조했고요. 관홍소초라는 논문에서는 한전론 역시 토지 소유 제한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 알 수 있는 게 정약용은 과학기술도 주장해요. 그 다음에 박지원은 상공업 중심만 한 게 아니라 토지제도도 얘기해요. 그러니까 실학자라고 해서 다 전공 분야가 있는 건 아니에요. 다 얘기를 하는데 중점은 그렇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제가는 별표 세태하죠. 이번에도 기출이 나왔는데 북학이라는 책을 씁니다. 그의 스승이 바로 박지원이고요. 어떻게 보면 박지원보다 먼저 중국에 갔다 오는 거죠. 청구의 통상 강화, 수레와 선박의 이용도를 강조하고요. 생산과 소비 관계를 우물물에 비유해 들어서 절약보다 소비를 권장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사려 넣어놨는데 북학의 유명한 구절이죠. 비유하건대 재물은 샘물과 같은 것이다. 퍼내면 차고 버려두면 말라버린다. 비단 옷을 입지 않아서 나라에서 비단 짜는 사람이 없게 되면 여공, 비단 짜는 직종이 쇠퇴한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야? 계속해서 소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 당시로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초보적인 유교적인 경제관에서는 획기적인 내용이었고 이 박제가 같은 분은 또 서양의 선교사들의 기술을 배워오자라고 또 주장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그런 게 수용이 됐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예. 자, 결론. 이 실학자들은 주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당시 세도 정치 같은 경우는 주류가 됐어야 되는데 주류가 되지 못함으로써 이들의 주장이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한계가 있었다. 또 아쉬움은 뭘까요? 정조가 좀 영조처럼 올해 한 80세까지 살았더라면 가능성이 있었겠죠. 그것도 또 아쉬웠죠. 거기 보시면 중농아파와 중상아파 비교를 해놨습니다. 학자 유영원, 이익, 정약용이 중농아파요. 중상아파 유수원, 홍대용, 박전, 박제가인데요. 계통 이 중농아파들은 주로 근기남인입니다. 근기란 것은 경기도에 가까우냐는 뜻이죠. 경기도 원래 보통 남인들은 이왕의 제자돼서 경상도 남인들인데 이들은 서울 경기를 중심으로 하는 남인들에서 근기남인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왕의 제자 중에 이왕 선생의 제자 중에 한 분이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한강정구죠. 예, 한강정구인데 그래서 이 정구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만년에 말이죠. 미수 허목이라는 분이 연천 사람인데 아버지가 지방관이 경상도로 내려가서 그곳에 내려가서 그 정구의 학문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인의 계통을 이었죠. 그리고 이제 고향으로 온 거예요. 그리고서 그곳에서 학문을 가리키고 나중에 이제 출사해서 60이 넘어서 출사해서 나중에 정승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직 젊은 여러분들은 그 미수 허목을 생각하시면 너무 이렇게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60에도 공무원이 돼가지고 총리가 됐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근데 그 허목의 제자들이거든요. 허목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인의 학통을 이었는데 주로 경기도에 있다 해서 근기남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중상학파는 주로 노론이죠. 노론인데 노론 벽파, 시파들이 이렇게 되는데 이들도 노론 중에서도 이제 핵심이 되지 못함으로써 이들의 주장이 좀 크게 이렇게 좀 쓰이지 못한 것도 아쉬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정치적으로는 개혁을 주장했던 실학자들 그러면 자기가 스스로 공부하는 분야는 어디였냐? 주로 국학을 연구한다. 국학, 우리나라의 말과 글과 역사죠. 특히 그 중에서 역사 되게 중요하잖아요. 우리 이번에 보면 이익은 중국 중심 역사관에서 벗어나는 쪽을 보였다는 거고 이익에 대해서 안정복, 동사강목을 조성했는데 우리 역사의 독자적 정통론을 제시하고요. 이긍익. 자, 이긍익은 강화학파의 한 사람인데 연려실기술 같은 것을 저술하죠. 이와 같이 중국의 역사에 이렇게 빠삭했던 사람들이
우리나라 역사에 관심을 돌린다는 거예요. 148쪽 가면 뭐 한치훈의 해동 역사, 이종희의 동사, 유득공의 발해고, 김정희의 금석과한록, 그 다음에 지리에도 관심이 있어. 한백겸의 동국지리지, 정상기의 동국지도, 김정호의 대동여지도 같은 것이 다 우리 국토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 이 고산자 김정호 같은 사람 대단하잖아요. 예. 대동여지도의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대동여지도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우리나라에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목판이 발견된 것도 최근입니다. 최근 목판이 이제 불과 한 뭐 20, 30년 전에 이제 목판이 나왔고,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가 우리 전통에 대해서 약했죠. 왜? 이런 것이 이어지지 못하고 식민지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뭐 신경준의 훈민정음 운해 11번 보면 국어학이죠. 여암 신경준 같은 분, 호남의 천재라는 소리 들었던 사람인데요. 그 다음에 12번 중에 별표 3개 하시죠. 조선 후기에는 개인이 백과사전류의 저서를 많이 편찬했다. 이걸 유서라고 합니다. 유서. 백과사전류에 보신 지복유설 같은 거, 성호사설 같은 거, 그 다음에 청장관 전서 이런 것들, 개인적인 이 관심이 성리학을 넘어서서 퍼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양 과학기술 거기 나오는데요. 서양 과학기술이 뭐 전래됐다는 정도만 뭐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천문학에 관련해서는 2번입니다. 2번 보시면 김성문이라는 학자는 지전설을 처음으로 주장합니다. 조선에서는. 그리고 아까 봤던 홍대호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우주 무한론을 내세웠으며 중화사상에 가까운 성리학적 세계관을 비판하는 근거를 마련해서 전통적 우주관에서 벗어나게 되죠. 최한기라는 사람 별표 셋 하시고요. 실학자성과 계하사상 중간에 위치한다고 평가받고 코페니쿠스의 지전설을 소개하기도 합니다. 최한기 실학자 꼭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 시기에 전래된 시연력, 서양의 역법입니다. 이 시연력을 우리나라가 도입하기도 한다. 그 다음에 의학과 농업 발달과 관련해서는 의학과 관련해서는 거기 중요한 게 있어요. 허준의 동의보감이 이제 광해군 때 편찬이 됐는데 18세기 정약용은 마진, 즉 홍역을 연구해서 마가회통을 저술을 했는데 그 부록에 보면 신증 종두기법이라 해서 우두에 관한 처방을 소개하기도 하죠. 네. 이재마의 동의수세보원이라는 의서 19세기에 만든 사상의설이죠. 뭐 그 정도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농소로서는 거기 보니까 농가 집성 같은 게 만들어지죠. 조선 후기에. 농서는 좀 이렇게 뭐 쭉 정리해놨는데, 이거를 뭐 다 뭐 여러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만, 농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그것은 생산력이 증대되는 것과 관련있다는 거 알아두십시오. 자, 문화의 세경안. 이 시기의 문화의 핵심은 서민 문화다. 별표 셋이죠. 아까 백성이 자각한다고 했잖아요. 자, 서민들의 문화가 주류를 이루는 그런 시기였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쪽 보면은 뭐 판소리, 탈놀이라는 것이 유행한다. 신재효라는 사람, 밑에 위에 셋째 줄 있죠? 판소리 12마당을 정리한 신재효라는 사람. 전라북도의 아전이었습니다. 한글 소설과 사설 시조가 많아졌다. 동그라미 3번 보시면 별표 3개. 중인층과 서민층의 시사 조직인데요. 시사는 시를 짓고 노는 거예요. 술 한잔 먹으면서.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건 양반들이 옛날부터 다 해던 거예요. 특별한 거 없는데 중요한 건 중인과 서민층들이 이걸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문화가 퍼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뭐 시사에 관한 건 뭐 나오진 않아. 제가 이제 참고로 넣어놨기 때문에 뺐는데, 그래서 이들 뭐 김천택, 김수장 우리나라 역대 시조와 가사를 모아서 청부영원, 회동가요 같은 걸 만들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시사들이 많아졌다. 이렇게 일반 백성들이 시를 짓는 그런 모임들도 있었다. 자, 그 다음에 그림과 관련해서는 이 시기에 새로운 그림이 나타나요. 별표 3개 하셔야 됩니다. 진경산수화와 풍속합니다. 이런 장르는 조선 전기는 없었던 장르죠. 자, 정선의 인왕제도 국보잖아요. 예, 그리고 금강전도. 이 우리나라의 산수, 중국의 산수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산수를 있는 그대로 표현하려고 했던. 그러니까 당시 그런 실학적, 우리나라의 국학에 관심을 갖던 실학적인 분위기를 분명히 영향을 받은 거예요. 누가? 정선이. 예.
정선은 참고로 양반이었죠. 그 다음에 거기 2번에 보시면은 풍속화들 나오잖아요. 김홍도, 신윤복. 예. 그래서 이러한 풍속화들 조선 후기에 유행했다. 그 다음에 그 4번에 보시면 민중의 미적 감각을 표현한 민화가 발달하는데, 이 민화들 거기 이제 뭐 하나 넣어놨는데요. 이 민화는 일반 백성들이 그림을 소비하는 주체였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널리 퍼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면은 양반들, 이 양반 사대부들도 문인화들이 또 유행을 해요. 이렇게. 그래서 특히 이때 그 걸작이 하나 만들어지잖아요. 추사 김정희의 세안도 역시 국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다. 한 장 넘겨보시면 뭐 이제 추사의 그 글씨 소개도 하고 했습니다만 그냥 그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그 밖에 이 조선 후기 건축, 조선 후기 건축은요, 건축물의 그 층수가 높아진 거예요. 웅장해. 법주사, 팔상정, 화엄사, 각한정, 금산, 층이 여러 층이죠. 자, 그럼 위에 보시면 거기 보자. 1번의 그 두째 줄. 불교의 사회적 위상 향상과 양반 지주의 경제적 성장을 반영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런 걸 바탕으로 국가가 진 게 아니거든요. 개인들이 기부해서 진 건데 이런 게 됐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원 화성 같은 것도 조선 후기의 대표적 건축물이고 유네스코 문화유산이죠. 밑에 이제 그 공예원을 해서 백자죠. 백자. 그래서 다시 한번 또 백자의 흔들을 쭉 넣어놨는데 거기 보면 순수 백자 17세기에 해당이 되는 이런 백자와 그 다음에 청화백자 이 파란색 안료 그걸 코발트라고 합니다. 코발트는 금속인데 우리나라 안 나요. 중국 안 나요. 서양에서 가져옵니다. 되게 비싸. 근데 이제 중국은 교육을 많이 해가지고 이제 그 청화백자를 많이 만들었는데 우리나라는 이때쯤 와서 드디어 이제 백자에다가 파란색 그림을 그려요. 이걸 청화백자라고 하는 게 조선 후기에 유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에 청화백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전체적으로 모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근대사 살펴봤는데 이런 변화의 시대에 하나가 이제 플러스가 돼요, 여러분. 여기 변화 시대까지는 우리 스스로의 변화라면 이제 외세, 서구 열강, 일본 포함입니다. 이런 것에 대한 변화가 들어오죠. 우리 그걸 이제 근현대사라고 하잖아요. 예, 거기에 대한 정리를 다음 시간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